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국부동산 고공행진, 정부 규제에 매물 잠김 심화, 거시경제는 악화 일로인데 집값만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동시다발적 경기 부양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일종의 등식이 성립된 데다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마르지 않은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전 세계의 실질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 주요 국가들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시중에 풀린 많은 돈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인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은 더 과열됐다. 정부가 시중에 돈을 더 풀었으며 경기 불확실성은 심화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부동산 과열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부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스위스 UBS 은행은 전 세계 25개 도시 가운데 7개 도시가 부동산 거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사태야말로 전고 미중류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며 인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유례없는 이동 제한 조치로 지난 2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악 수준의 실물 경제 침체에도 세계 증시와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오히려 파산 신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평균 10% 하락했던 선진국들의 주택가격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도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정책 시행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 과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면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지금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00%에서 0.25%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19년 7월에 말해도 1.75%였는데 7월에 1.5%로 인하시켰죠. 그리고 2019년 10월에 1.50%에서 1.25%로 인하시켰고 지난 2020년 3월 17일 0.75%로 인하시켰습니다. 무려 0.5%를 인하시켰죠. 또한 2020년 5월 28일에는 0.50%로 인하시킨 이후 벌써 세 번째 0.5%로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5%로 동결시켰습니다. 이번 사태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한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도 유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이번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세를 이어갈 상황이 올 때까지는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밝혀 당분간 동결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길게는 내년 말까지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2020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서서히 부채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실직자가 증가하게 돼 있고 모기지 대출 연체 증가로 압류된 주택들이 경매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이나 일시적 휴직 지원금, 복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중단될 경우 주택 수요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침체기가 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조정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거 환경이 양호한 주택선호 성향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더 넓고 더 좋은 집에서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 증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실물 경제는 바닥입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부지하기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충격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자영업자 붕괴로 취약계층은 고용 악화는 물론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올해 1월 401만 1천 명에서 8월에 419만 3천 명으로 약 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 이후 실물 경제는 침체한 반면 자산 가격은 오르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위기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창업은 줄어들고 폐업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망하면 건물주도 망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도 집세를 받아야만 은행에 대출 이자도 내고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심 상업적인 명동을 한번 가보세요. 한 집 건너 임대문이입니다. 빈 점포가 즐비합니다. 브랜드 화장품 가게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고정비와 인건비 지출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압구정동 노년역 인근에도 텅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닥 경기가 최악의 상태인데 자영업자가 붕괴되면 건물주한테도 크나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망하면 건물주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바닥 경기가 무너지면 중산층은 물론 부자들도 망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집값이 꾸준히 치솟던 한국도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외국과 비슷한 조정을 겪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정책 변수다. 다른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 각종 유예 조치의 만기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품에 소멸 조짐이 보이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에 매스를 들이댔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서울의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거래량이 줄었지만 고가 아파트들의 신고가 갱신 소식이 연일 속출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내년 입주 물량도 변수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120가구로 올해 48,710가구에 51.5%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정책에 따른 거품 증가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안길 수 있어 부동산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러분, 정부의 부동산 다중정책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이 똘똘한 한 채의 선호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당분간은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늘어만 가는 가계대출로 가정경제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9월에도 가계대출이 또 늘었습니다. 2달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그만큼 가계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입니다. 사실 대출은 잘못 이용하면 큰 빚이 되지만 지렛대로 잘만 활용하면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인 빚인 것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조 9천억 원으로 8월 말에 948조 2천억 원보다 9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이 11조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2달 연속 급등한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1조 7천억 원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6조 1천억 원에 달하며 9월에 주택담보대출은 6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이 우리의 가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가는 거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20, 30대들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다양한 학습과 노력을 해도 이익을 내기란 쉽지 않은 세상인데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차곡차곡 곡간을 채워서 종잣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누리는 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인생살이가 한 방은 없습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과욕은 화근을 부릅니다. 사람이 과욕하면 자기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 경제는 과욕을 부릴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실을 충실히 다질 때입니다. 최근 신용대출과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시장의 흐름은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상승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침체기를 거쳐서 하락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